자, 오늘은 어떤 것을 할 거냐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결산 처리라는 파트에서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실무에서 여기 결산에 대한 것들을 진행합니다. 이 결산 과정에서는 우선 결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고정자산하고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마감을 하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말정리사항으로 배웠던 그 항목들을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수동결산, 자동결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나누어지는데, 제가 예전에 설명해 드렸던 우리 회계 그 순환과정 기억나죠? 회계 순환과정으로 한번 잠깐 복습하고, 그 다음에 실무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얘네들이 어떻게 결산이 마감이 되는지를 갖다가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던 여기 회계 순환과정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 회계 순환 과정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 회계 담당자는 거래를 갖다가 회계상의 거래인지 아닌지 구분한 다음에 회계상의 거래라면 거래 판료소에 의해서 분계장에다가 분계한다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를 분계를 했고, 분계라는 게 뭐예요? 분계란 회계상의 거래를 첫 번째 계정을 선택하고, 두 번째 차변, 대변 구분하고, 마지막 금액을 적는 게 분계라 그랬었죠. 이 분계된 내용들을 총 계정 원장에다가 전기 옮겨 적어요. 왜? 그래야지 그 계정별로 총 발생한 금액, 회수한 금액, 또 잔액 이런 거 빨리 파악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총계정 원장에 전기를 했고요. 총계정 원장에 전기하고 난 다음에 계속 기초부터 기말까지 거래, 분계, 총계정 원장의 전기 계속 반복하다가 결산일자가 되게 되면 우리는 결산을 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세 개로 나눈다 그랬어요. 예비 절차와 본 절차, 보고서, 작성 절차로 나눈다 그랬었는데, 예비 절차에서 결산 얘기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요? 시산표 작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었죠. 그런 다음에 시산표가 다 이상이 없다고 보면은 여기 기말 정리사항, 그다음에 결산 수정분계 얘를 갖다가 우리가 회계 담당자들이 직접 해줘야 된다 그랬었죠. 지금 관련된 거는 바로 두 번째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결산이라는 절차와 그 다음에 여기 수정후 시산표, 여기 정산서, 가결산서 요 예비 절차에서 지금 우리 실무에서는 이게 다 빠져있다 그랬죠. 왜요? 회계 프로그램 안에서 자동으로 다 작성되기 때문에 굳이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론 문제에서는 이 본 절차에서 총기종원장 마감하는 절차 순서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 쭉 해드렸었죠. 크게 어렵지 않게 기억들 하실 거라고 믿고요. 자, 그 다음에 보고서는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만드는 건 재무지표 중에서 두 가지 뭐만 작성한다?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만 작성하면 된다 그랬었죠. 자, 그리고 옆에 장부의 구분, 장부는 주요부하고 보조부로 구분합니다. 주요부에는 여기 분계장과 총계종원장이 주요부고, 그 다음에 보조부에는 보조기입장과 보조원장으로 구분되어서 설명해드렸던 것도 기억나죠? 이 자체가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서 이거 조회하는 거 좀 이따 볼 거예요. 이 내용들이 회계 프로그램 안에서는 이 장부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어떤 용어들이 사용되는지를 그 특성을 갖다가 잘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럼 얘가 회계 순환 과정이고, 그 중에서 우리가 할 것은 회계 프로그램에서 이 기말정리상 또 결산 수정 분계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갖다 한번 보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기말정리 사항은 지금 교재에서는 수동 결산이라든 것과 자동 결산이란 용어로 나눠 놓고서 계정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실무 업무를 보실 때에도 재무상태표에서 계정 어떤 것들을 기말 정리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또는 손익계산서에서는 어떤 계정들을 손익계산서에서 여러분이 기말정리상 또는 결산 수정분계를 해야 된다, 그걸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것도 보여드렸었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보여드렸던 거 이 화면 있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인전 실무에서는 여기 회계 프로그램에서는요,
지금 결산 절차에 대한 건 한번 쭉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결산 절차에 의해서 수동결산, 자동결산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계정들은 어떤 걸 수동결산, 자동결산이라고 부르느냐? 일단은 수동결산이라는 것은 일반 전표에 여러분이 차변, 대변 구분해서 날짜는 며칠 날짜겠어요. 지난번에 어떤 분 물어봤더니 선생님 여기 날짜가 없어요. 아니 결산의 날짜가 저기 그걸 모르면 어떡해. 결산의 날짜는 며칠이어야 돼요. 12월 31일인데 문제 보더니 날짜 없다고 나보러 뭐라 그래. 거기 기말이라고 되어 있죠. 결산이라고 되어 있죠. 했더니 그래도 날짜는 없는데요. 12월 31일자로 회계 담당자가 여기 일반 전표 입력해서 여러분이 배웠던 계정 과목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걸 말하고요. 자동 분계라는 것은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화면이 있어요. 여기서 해당되는 란에다가 해당되는 금액만 입력해 주시면 분계는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로 나눠 놓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제가 교재는 이따가 잠깐 같이 보겠지만 여러분이 기억할 때는 여기 재무상태표에서 기말정리상 해줘야 될 것과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 기말정리상 해줘야 될 것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구분해 봤어요. 재무상태표에서는요, 우리 재고자산 있죠. 결산할 때는 재고자산가 무조건 1번이에요. 그리고 결산 12월 법인일 경우 12월 31일 날 되면 공인회계사들이 와서 실사 두 가지 한다 그랬죠. 바로 현금 실사와 이 재고 실사예요. 그래서 이날 재고 결정된 금액이 기말 재고 금액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 1번 뭐니 해도 첫 번째 거는 기말 재고고요. FAT 1급에서는 상품이 되겠지만 여기 TAT 2급에 가게 되면 제조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재고자산은 다 알고 있죠. 그때는 제품, 제공품, 원재료가 될 거예요. 여하튼 간에 재고자산이고요. 두 번째, 매출채권에 뭐뭐 있는지 아시죠?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움에 대해서 12월 30일 날 대손충당금 설정하죠. 이 문제도 빠지지 않고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해서 12월 31일자로 여러분이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기록하는 것 설명해 드렸었죠. 여기 나오는 것도 다 여러분들 다 알려드린 거예요. 알려드리지 않은 거 거의 없다는 얘기죠. 빠져있는 것들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또 이따 설명해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추계 12월 31일자로 모든 전 직원이 퇴사한다는 걸 가정하고서 퇴직금 계산한다 그랬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꼭 해야 돼요. 여러분 퇴직금 안 받고 싶어? 받아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네 가지는 재무상태표의 네 가지 1번, 2번, 3번, 4번 제가 이거는 번호를 붙여놨죠. 우리 그냥 속칭 우리 하는 말로 4대 천하 결산에서는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계정 과목들이에요. 그리고 이 번호로 써놓은 것들은요, 이따가 여기 자동분계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데 있죠. 여기다가 입력만 하면 돼요. 여기 그래서 번호를 써놨어요. 얘네들은 뭐가 된다? 자동결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력하는 거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 이외에 여러분이 배웠던 계정 과목들 중에서 재무상태표에 속하는 현금은 현금과 부적 배웠던 거 기억나요? 기말까지 못 찾으면 잡이익 잡손실 처리하라 그랬죠. 근데 실제로 현금과 부적 기종 사용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그 판단 잘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12월 31일 당일날 현금이 차이가 나면 현금과 부적 기종 쓰지 않고 잡이익 잡손실 바로 처리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기매매증권도 12월 31일날 공정가치로 평가했던 거 배웠죠? 그 다음에 외화, 자산이나 부채, 환율평가도 해줘야 되죠. 이런 것들. 손익계산서에서는 자, 손익의 이용과 손익의 예상,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서 줄기차게 많이 설명했었죠. 이제 여기서 진가가 나타날 것이며 얘는 회계 급수 불문하고 문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손익 이연 예상 여기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소모품과 소모품비 그때 설명할 때는 자산처리법, 비용처리법으로 설명해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얘도 자주 출제될 거고요. 네, 부가가치세 12월 달이니까 이익이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날짜인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0일 겹치죠. 그래서 12월 31일자로 부가세 예수금 다 없애주고 부가세 대금 다 없애주고 차익
차이를 갖다 미지급 세금 이렇게 해준다는 거 했던 거 기억나요? 이거 어저께 했었잖아요. 오케이? 자, 마지막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은 입력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일반 전표에서 회계 처리하는 것부터 먼저 한번 여기서 미리 설명을 해드릴게요. 법인세 비용은요, 여러분이 법인세 계산을 하려면 세무 1급까지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세금 낼 거 얼마라고 계산하란 말은 안 나와요. 법인세 비용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져요. 법인세를 계산해 봤더니 법인세 비용이 얼마가 나왔다고 알려주느냐 하면 100만원 나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12월 31일자로 법인세 비용은 말 그대로 비용이죠. 지금 세금은 비용이에요. 그래서 계정을 법인세 비용 얼마? 100만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 비용 계정이니까 차변해 와야 되잖아요. 급여처럼.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우리가 그 1년 동안에 우리 것을 원천 징수한 거 있었어요. 제3기관에 제3자가 그거 우리 계정 쓸 때 뭐라고 쓴다 그랬어요? 우리 것을 원천 징수하면 선납세금, 우리가 원천 징수하면 예수금 이렇게 쓰기로 했었잖아요. 다시 써줄까요? 그래서 여기다 써놓고요. 선납세금, 세금으로 먼저 낸 게 30만원 있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법인세 세금 내야 되는 게 총 계산된 거는 100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먼저 세금을 낸 게 얼마가 있었대요? 30만원은 미리 내놨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돈 아직 안 냈겠죠? 미지급 세금이라고 해서 얼마 쓰면 된다? 70만원. 그냥 여러분이 일반 전표 입력해서 법인세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회계 처리해주면 끝나요.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또 원천징수, 이 선납세금 또 헷갈리죠? 자,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었어요. 우리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면 뭐라고 계정으로 쓰겠죠? 우리 직원들한테 월급 주면서 4대 보험료하고 소득세 원천징수하죠. 그때 계정 뭐라고 썼어요? 그렇지. 그때 우리가 원천징수하면 예수금이라고 써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 회사가 원천징수하면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예수금이라고 쓰는데, 우리의 것을 제3자가 원천징수하면 얘는 어떻게 쓰냐? 자, 좀 길게 해놓고요. 제3자 대표적으로 금융기관 은행이에요. 은행에서 우리한테 이자를 준대요. 이자를 주는데 이자 중에서는 일정 부분을 은행에서는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 줬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회사 것을 금융기관에서 이자 100% 다 안 주고 세금을 먼저 떼잖아요. 그때는 그 세금, 우리 회사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미리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계정을 뭐라고 쓴다? 선납세금이라고 써요. 선납세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한도 내에서 선납세금은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은행 이자 지급받을 때 은행 이자 우리 이자 10만 원인데 우리 통장에 10만 원이 찍힐까 안 찍힐까? 안 찍혀요. 왜? 걔네들이 원천징수하니까. 그럼 우리 것으로 세금을 우리 이름으로 내겠죠. 그때 하나 하고, 그다음에 중간예납할 때요. 뭐 할 때? 중간예납. 중간예납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법인이 사업을 하고서 돈을 벌었으면 여러분이 월급 받았을 때 세금 내는 것처럼 법인도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근데 이 중간예납은 말이에요. 중간예납은 전년도에 세금 낸 거, 법인세 낸 거 있겠죠? 직전 연도 법인세 납부했던 거에 몇 퍼센트? 50%.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40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 이게 몇 년도냐면 2020년도에 법인세를 40만 원 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는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이 지나가잖아요. 전년도에 법인세 냈던 거 거기에 50%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세금으로 먼저 납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납부해요? 이렇게 세금을 올해 거를 갖다 미리 어떤 걸 기준으로 작년 법인세 낸 것을 기준으로 해서 법인세를 납부를 해요. 이렇게 차변에 선납세금 2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해줬대요. 20만원. 얘 지금 선납세금, 세금을 갖다가 미리 내고 있죠. 보통 중간예납은요, 올해 반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언제까지 이 중간예납을 해 주어야 되느냐 하면은 얘는 다음 두 달이면 며칠이에요? 2개월 이내에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럼 맥시멈 날짜는 며칠까지 납부해야 되겠어요? 2021년 8월 31일까지 이렇게 전년도 법인세 냈던 거에 50%를 납부하는 거,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서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금을 지금 두 번 먼저 선납세금으로 납부한 게 있죠. 이자 소득 생겼을 때 선납세금, 이렇게 중간예납했을 때 선납세금, 그 금액이 합쳐서 3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21년도에 내가 지금 법인세 세금 계산된 거는 100만 원인데 내가 지금 1년 동안 얼마를 먼저 세금 내놨어요? 30만 원 내놨죠? 그럼 그거 또 낼 필요 없잖아. 나머지 차액만 납부하면 되겠죠? 그 금액만큼을 이렇게 미지급 세금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놓고서 이따가 교재에서 나올 때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론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여러분 교재에서는 245페이지에 보면 결산의 절차 1번, 2번, 3번, 4번, 5번은 아까 제가 회계 순환과정 설명해드렸던 거 있죠?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고정자산과 감가상각이라고 되는데 여러분 고정자산 입력해봤던 거 기억나죠? 그죠? 자, 여기서 좀 마지막으로 고정자산의 자료를 실무에서는 이렇게 여러분이 감가상각비 손으로 계산하고 계산기로 계산하고 두들겨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료에다가 입력하면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얘는 직접 한번 실행을 시켜서 여러분이 고정자산 다시 한번 입력해보고 거기에 나오는 감가상각비 나온 거 계산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000번, 아니 3,000번이죠? 3,000번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요. 화면에서 여러분이 등록해야 될 거 지난번에 해봤던 거니까요. 246페이지에 고정자산 등록하라고 여기 총 5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5가지 중에서는 지난번에 문제 풀면서 벌써 등록해 놓은 것들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물이에요. 자, 일단 고정자산 등록 클릭하시고요. 건물 고정자산 계정 과목 건물 조회하시고 코드 번호는 1001번으로 입력해달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자산명은 본사 건물 해달래요. 그 다음에 취득일은 2020년 7월 1일 정액법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 기초가액 주의해야 될 거, 올해 취득한 거면 4번에다 입력해야 되는데 얘 올해 취득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신규가 아니라 기초가액에다가 5천만원, 여지껏 감가상각 누계액은 125만원, 그 다음에 내용연수 10번에다가 20년 입력해 주시고요. 사용부서는 본사라고 했으니까 밑에 경비 구분에다가 800번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24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감가상각비 답이 얼마래요? 뭐 답이라고까지 할 거 있나? 계산된 금액 여기 화면 보세요. 여기 20번에 보게 되면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교재에 247번에 거기 나와 있는 250만원 똑같죠? 그러면 정확히 입력 잘 하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걸로 넘어가세요. 두 번째 거는 차량 운반구 해달래요. 그럼 고정자산 계정 과목에서 차량 운반구
선택을 했더니만 지금 차 두 대가 다 입력이 되어 있죠. 우리 지난번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하면서 두 대 다 등록을 해놨으니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네 번째죠. 비품 등록해 달래요. 비품 등록하려고 했더니 컴퓨터는 등록이 되어 있죠. 뭐만 등록해 주면 되겠어요? 에어컨만 등록해 주면 되죠. 에어컨 코드 번호는 3001번. 그 다음에 에어컨 해주시고요. 취득일자 2019년 7월 25일 정률법 맞고요. 취득가액은 243만 2천원. 그 다음에 상각누계액은 160만원. 자, 그건 답안 나온 거 보니까 어차피 뭐 빠졌나 봤더니 내용연수 빠졌죠? 내용연수는 5년. 그래서 감가상각비 계산되어서 나온 금액하고요 20번하고 교재에서 37만 5,232원 똑같이 나왔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됐으면은 여러분이 고정자산 입력한 거, 자, 이거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됐어요? 자, 그러면 고정자산 입력이 끝났는데 얘를 갖다가 여기 화면 고정자산에서 지금 조금 전에 감가상각비 다 계산됐죠? 그 감가상각비 계산된 것을 이따가 결산할 때 우리가 계산기로 또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 감가상각된 감가상각비를 결산자료에다가 자동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처리를 안 하면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셔서요 조회만 하시면 돼. 12월 달로 조회를 해보시고요. 엔터 치시면은 여기 감가상각비 금액들이 쭉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요 밑에 중요한 자료는 얘예요. 당기 감가상각비 조금 전에 봤던 거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그 계정들 별로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그냥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FAT 1급에서는 실무에서는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다 반영돼요. 근데 여러분이 자격시험 문제에서는 TAT로 이제 급수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이거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자리에다가 숫자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럼 얘를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이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얘는 여기 기능모음 오른쪽에 보이는 거 있으신가요? 이 기능모음에서 클릭해서 반드시 저장을 해놔야 돼요. 저장을 해놔야지 이따가 결산자료 입력할 때 이 저장된 자료를 자동으로 해당되는 칸에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끝났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248페이지에 고정자산 등록하고 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명해 드렸고요. 249페이지 보면 수동결산 분기하기라고 나와 있죠. 수동결산 분기하기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로 나누어서 결산에 대한 기존 과목들을 설명했죠. 근데 얘네들은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49페이지 보시게 되면 손익의 결산 정리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익의 예상. 예상이면 우리는 손익의 예상이라고 불렀지만 얘는 수익과 비용으로 나누어서 예상이라고 해요. 결국은 얘는 손익의 예상이에요. 그죠? 계정은 두 개 중에 하나밖에 못 쓰죠. 그죠? 그다음에 미수수익이나 그다음에 미지급 비용 그런 용어를 쓴다든지.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게 되면 수익의 이연, 그다음에 비용의 이연, 그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요. 제가 구체적으로 다 또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소모품과 소모품비 정리. 그래서 자산처리법. 251페이지 보면 비용처리법. 그다음에 단기매매증권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거. 현금 과부적 기정 정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거기 선납세금의 정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손충당금 환입 기정들이 쭉 나와 있죠. 얘네들은 여러분이 12월 31일자로 여기 일반전표 입력해서 여러분이 차변, 대변 그렇게 입력해 주어야 되는 항목들입니다. 그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3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동결산 분기하기.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재고자산, 매출채권, 유형자산
그다음에 퇴직급여 순서대로 쭉 나와 있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또 넘겨보세요. 얘는 지금 보기만 하고 있다가 실기로 바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254페이지 보시게 되면 상품 매출원가 계상, 매출채권 대손 예상액, 감가상각비, 그다음에 255페이지에 퇴직급여, 기타 채권, 법인세 쭉 나와 있죠. 이 항목들을 여러분이 일단 제가 실기로 회계 프로그램에서 입력하는 거 보고 마무리를 해 드릴 테니까, 그다음에 연습하는 것은 여기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셔야겠죠. 됐나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결산 자료 거기 손익의 2년 이상 설명했던 것도 참고하셔야겠죠. 일단은 실기에서 이 자료들을 어떻게 입력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분 쉬었다가 요 다음 파트까지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해 드렸던 결산에 대해서 수동결산, 자동결산을 그 수행 내용 갖고서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교재에서는 255페이지에 결산 분계역이 나와 있죠. 수행 내용 첫 번째 거는 뭐가 나와 있냐면, 소모품을 구입할 때 전액 소모품비로 기록했다면 얘는 지금 비용 처리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시작하고 비용 처리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결산할 때 미사용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대요. 결산일 현재 미사용 4만원 있다 그랬죠. 자, 봐요. 지금 말로만 할게요. 지금 비용으로 처리해놨는데 기말 현재 소모품 남아있다죠. 이건 자산이잖아. 그럼 차변에 소모품 자산 쓰고 비용 빼주면 되겠죠. 그쵸? 무슨 말인지 돼요? 지금 처음에 소모품을 살 때 10만원어치가 됐던 100만원어치가 됐던 사용했어요. 그러면 또 한번 예를, 지금 얘는 비용처리법이에요. 비용처리법이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취득할 때 살 때 소모품비 10만원어치라고 가정을 하고요. 얼마가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대변에다가 현금 주고 샀다고 가정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12월 31일 현재 소모품 얼마나 남아있대요? 4만원 남아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차변에다가 얘는 자산이니까 소모품 4만원 남아있다면서 써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주시면 돼요? 소모품비를 그만큼 빼주면 되잖아요. 소모품비 4만원 빼주면, 아니 이것처럼 쉬운 문제가 어딨어. 그죠? 왜? 이유는 제가 설명해 드렸던 대로 보시게 되면, 지금 처음에 살 때 소모품비라는 비용이 지금 얼마로 기록되어 있어요? 10만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사용한 금액은 얼마치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6만원어치 사용한 거잖아요. 4만원 남아있으니까. 그럼 올해 비용으로 처리돼야 되는 금액은 10만원 기록되게 내버려 둬야 돼요? 6만원 맞춰줘야 돼요? 그럼 여기 비용 10만원이 아니라 4만원은 소멸시켜줘야 되죠. 비용 소멸시켜줄 때 어떻게 소멸시켜주라 그랬어요? 반대편으로 보내면 소멸된다 그랬죠. 그래서 소모품비 4만원 이렇게 소멸을 시키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금액은 얼마만 반영되겠어요? 6만원만 반영되겠죠. 그래서 12월 31일 날 여러분이 회계처리 이렇게 해주시라는 게 첫 번째 문제였던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배운 대로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12월 31일 날짜로 차변에 여기 소모품 써주시면 되겠고요. 소모품 써주시고 금액은 4만원 남아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소모품비 써주시게 되면 소모품비 4만원, 아이고 차변이 아니죠. 대변에다가 4만원 이렇게 해주면 첫 번째 문제는 지금 여러분이 결산 처리할 때는요 반드시 여기 수동분계 12월 31일 것부터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분계 하는 거예요. 순서는 꼭 지키셔야 돼요. 안 그러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요, 기말 재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품 재고액이 2천만원이라고 나와있죠. 자, 여기 화면 봐주세요. 여기 회계 눌러서 전체 화면 나오게 한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결산자료 입력 나와있죠. 결산자료 입력 클릭해 보십니다. 그 다음에 결산은요
지금 우리 1월부터 12월까지 결산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 FAT 1급에서는 그냥 확인만 누르시면 돼요. 확인 누르면, 자, 여기 결산자료 입력의 구성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구성 내용 첫 번째 뭐 나와 있어요? 1번 매출액 나와 있죠? 2번 뭐 나와 있어요? 매출원가. 3번 뭐 나와 있어요? 매출 총액. 4번 판매관비. 밑에 여러분 내려서 보세요. 5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그거 무슨 순이에요? 손익계산서 순이죠. 여러분들한테는 일단 큰 틀에서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됐는지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제가 그래서 그거 기억해두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지금 여기서 지금 기말상품 재고액 나왔잖아요. 기말상품 재고액 여기 보시게 되면 칸에 기말상품 재고액 나와 있는 거 보여요? 제가 지난번에는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요, 매출원가 계산하는 거 어떻게 계산한다고 알려드렸었어요. 여기 총계정원장의 계정에서 여기 상품일 경우 기초재고액하고요, 그 다음에 기말재고액, 단기 매입에 요걸 빼게 되면 여기 기초, 이건 단기 매입, 그 다음에 기말재고 빼면 뭐가 계산된다 그랬어요? 매출원가, 여기 매출원가 계산된다 그랬죠? 이 매출원가는 상품에 대한 매출원가겠죠. 우리가 이론으로 설명할 때에는 총계정원장을 사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지금 회계 프로그램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브렉다운 형식으로 기초 상품 재고액 나왔죠. 단기 상품 매입액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여기다 뭐만 입력하게 되면, 기말재고만 입력하게 되면은 매출원가는 여기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죠? 매출원가는 여기서 얼마라고 자동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기말상품 재고액 얼마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2천만 원이라고 알려줬죠? 그래서 여기다가 2천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품 매출원가는 4,350만 원. 아,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구나.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 내용 세 번째 거에 보시게 되면, 거기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라 그러잖아요. 자, 여기 화면 봐주세요. 지금 FAT 1급에서 여기는 그 아까 고정자산의 자료를 입력해갖고 감가상각비 반영하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실무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실무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격시험 문제에서는요, 자격시험 문제에서는 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해당되는 칸에 그 숫자 계산된 금액들 있잖아요, 입력해 줘야 돼요. 그러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감가상각비인 경우는 쭉 판관비에 내려가 보시게 되면 여기 밑에 지금 감가상각비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럼 여기에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 밑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는 여기에다가, 즉 해당 계정 항목들은 요 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숫자를 계산해서 직접 입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전 여기 가만히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까 여기 고정자산 등록하고서 감가상각비 계산된 거 있었죠? 이 기능모음을 눌러보세요. 기능모음을 이렇게 눌러보시고 여기 감가상각비 반영이라고 해서 F7 되어 있는 거 있죠? 걔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우리가 감가상각비 아까 입력했던 것들 쭉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맨 밑에 결산 반영 눌러보세요. 그러면 결산 감가상각비 반영이 성공했다고 나오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 가지 금액이 여기 자동으로 쭉 반영이 되죠. 여러분이 회사에서는 실무로 이렇게 사용하면 돼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요. 즉 이렇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얼마? 250만 원이고요. 차량 운반구는 363 얼마 금액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손으로 갖다 입력하시면 돼요. 되시겠죠? 되셨나요? 안 되셨나요? 됐어요? 자, 그
그렇게 하나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는 대손 충당금은 외상매출금 잔액과 받으럼 잔액의 1%를 설정해 주세요 라고 나와있죠. 자, 이것도 제가 사용하는 방법 보세요. 지금은 우리 결산을 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외상매출금과 받으럼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이 얼마 있는지, 또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걔는 빼야죠. 남아있는 거. 그죠? 그래서 얘를 조회할 때는 저는 주로 재무상태표를 조회를 해요. 재무상태표 12월 달 거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이런 것도 아주 상관없어요. 여기 외상매출금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외상매출금 잔액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이 금액의 1%라 그랬죠. 그럼 곱하기 1% 해야 되고요. 대손충당금 거기서 빼줘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받으러움도 나와 있죠.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도 있네요.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라고요. 여기 곱하기 1% 하게 되면 금액은 뭘 볼까? 이 계산이 안 나오잖아. 2,926만 5천원. 그러면 금액이 29만 2,650원. 얘가 1%죠. 그런데 대손충당금 지금 사용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가 남아있대요? 밑에 82,000원 남아있다 그러죠. 82,000원을 빼면 대손충당금은 보충법으로 설정해줘야 된다는 거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29만 2,650원에서요 82,000원을 빼주게 되면 금액은 얼마만? 21만 650원만 충당금 설정해주면 되겠죠. 이해되심? 이렇게 됐고요. 자, 두 번째 것도 해봐요. 두 번째 거는 받으러움에 대해서도 매출채권이니까 받으러움에 대해서도 해주셔야 되죠. 여기다가 1% 해주시면은 350만원의 1%면 35,000원 되겠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얼마를 빼주셔야 돼요? 24,000원이 있어요. 빼게 되면 나머지 금액은 11,000원만 더 충당해주면 되겠죠. 어디서 계산해서 찾는지 아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어디다 반영시켜 주래요? 조금 전에 결산자료 입력에서 쭉 내려가 보게 되면 아까 얘기 드렸던 여기 대손 이거 없어졌다. (2천만원) 하고 기능모음에서 감가상각 왜 안 나오지? 이 잘못 바보 같지? 됐죠? 자, 여기서 대손상각 밑에 보면 외상매출금 금액 우리 계산한 거 얼마였었어요? 21만 650원. 그 다음에 받으러오면요 11,000원. 이렇게 입력해주면 끝났어요. 별반 어렵지 않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번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수행 5번에 보시게 되면 당기 법인세 추산액 얼마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300만원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아까 설명해 드렸던 대로 지금 여기 법인세를 갖다가 여기 결산자료 입력 또는 일반전표 입력에서 이 법인세는 두 가지로 해야지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선 이론적으로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법인세 비용이 여기서 문제가 나온 것처럼 300만원이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우리가 먼저 납부한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선납세금이 없어요. 근데 선납세금이 있다고 가정을 해야지 제가 양쪽을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선납세금을 납부했던 거는 100만 원이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얘를 여러분이 여기 회계 프로그램에다가 반영할 때는 선납세금만큼은 먼저 일반 전표 입력해서 12월 31일자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먼저 해 놓으셔야 돼요. 차변에 법인세 비용 3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은 우리가 먼저 낸 거란 뜻이죠. 그리고 대변에다가 선납세금 100만원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 입력에서 먼저 입력을 해주셔야지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결산자료 입력이 오셔서요. 결산자료 입력에 와가지고 나머지 차액 있죠. 차액을 여기 추가 계상액이라고 되어 있나? 계상액이라는 화면에다가 2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끝내면은 회계 처리가 끝나게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선납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지나가기 전에 얘 일반 전표 입력에서 선납세금 금액만큼만 먼저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세요. 법인세 비용 먼저 낸 거니까. 그럼 나머지 200만원 차이 나죠. 200만원 차이 나는 건 맨 밑에 가시게 되면 여기 법인세 계상이라고 나와 있는 항목 있죠. 맨 밑에 거기다가 이렇게 300만원 입력만 해주시면 끝나요. 그럼 여기 화면 뜻이 뭔가? 9번에 법인세 등 되어 있죠. 이 법인세 등은 왜 법인세 등이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러분 월급 받았을 때 거기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있죠. 법인세도 법인세와 지방법인세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두 개를 합친 금액이라는 뜻이고요.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추계하는 법인세 비용 얼마라고? 바로 이게 차변의 비용 금액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법인세 계상은요.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 되는 것이고요. 되셨나요?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요거 300만원만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 결산자료 입력에서 1번 문제부터 5번 문제까지 다 입력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 정말 주의하셔야 될 거, 이렇게 결산자료에다가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칸의 숫자를 이렇게 지금 다 입력을 했죠.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우리 회계 담당자는 분계를 해야지 지금 분계는 안 했잖아요. 숫자만 입력했지. 선생님이 여기다 입력하면 자동 분계 된다면서요. 예, 자동 분계는 돼요. 근데 자동 분계 하라고 여러분이 어떤 거 하나 눌러줘야 돼요. F3 여기 보시게 되면 전표 추가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안 눌러주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뭐 눌러줘야지 끝난다? 전표 추가를 눌러야지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음? 그래서 얘 전표 추가를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이렇게 입력하는 게 마무리가 되면 전표 추가를 클릭. 그러면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야겠죠. 자, 그럼 전표 추가 완료됐습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다시 일반 전표에 가서 12월 31일자로 조회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결차 결대로 해서 결산 분계가 쫙 완료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끝나는 거고요. 되셨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분이 차변, 대변 입력할 때 3번, 4번만 입력하지 거기 5번, 6번은 사용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이 결차 결대를 갖다가 이렇게 나타나게끔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결산할 때 한 번의 결산이 끝나는 경우가 없어. 왜냐하면 담당자나 다른 부서에서 자료를 누락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결차 결대까지 해서 결산 분계 완료해놨는데 저기 팀장님, 이사님 요거 누락했는데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이 다시 일일이 하나씩 지워? 여기 그 기능 때문에 결차 결대를 사용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앞에 그 결산자료 입력 있잖아요. 거기서 있는 자료가 틀렸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 결차 결대 해놓은 것만 먼저 다 없애면 돼요. 그러면 결차 결대는 어떻게 하면 없어지는데요? 여기 교재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Shift하고 F5키를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뭐 하고요? Shift하고 F5키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 결산 붕괴라고 체크되어 있죠. 요 결산 붕괴된 것만 다 삭제할까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네, 여기 여러분은 보기만 하세요. 그러면 여기 5번 F5번 삭제라고 되어 있죠. 걔를 눌러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봐요. 왜?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은 예, 삭제하세요 라고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결차 결대로 같은 거 싹 없어지죠. 그리고 아까 결산 자료 입력에 가서 우리 자료 입력했던 거 필요하다면 수정을 해주고 나서 다시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게 되면 12월 31일자로 다시 조회했을 때 결차 결대 다시 나타나죠. 이런 편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차 결대라는 계정을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사실 여러분이 이거 사용하려면 직급이 좀 꽤 돼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 한 곳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256페이지, 257, 258페이지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260페이지에 이제 이렇게 결산이 마무리가 됐으면 지금 내년도 거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죠? 완벽하게 올해 결산 마감하는 절차를 해주셔야 돼요. 완벽하게 결산 마감하는 절차는 이거는 시험 문제 목적사항은 아닌데, 자, 교재에서 260페이지 보세요.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회계 프로그램을 갖다가 어떻게 마감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전체 화면에서요. 첫 번째 보시게 되면 결산 마감은 데이터 관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 체크라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데이터 관리에 데이터 체크, 이건 뭘 뜻하느냐면요, 회계 담당자들이 자기 관련된 계정들을 갖다가 열심히들 다 입력하고 마감 끝냈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숫자가 안 맞거나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프로그램상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마감하기 전에요. 그래서 데이터 체크를 한번 클릭해서 열어보시게 되면 여기 체크 표시가 쭉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지껏 프로그램 사용하면서 했던 자료들 있잖아요. 다 체크가 되어 있어요. 다른 거 없이 위에 보시면 검사 시작이라고 되어 있죠. 검사 시작을 한번 눌러보세요. 이걸 누르게 되면 만약에 오류가 생기잖아요. 뭐가 잘못되어 있으면 여기에 체크 이상이 있다고 뚜루룩 나올 거예요. 응시용 프로그램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거. 다른 분들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저도요. 그렇게 나와 있어? 일단 그냥 화면만 보세요. 지금 정식 시하고 나하고 다른 프로그램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따 한번 제가 체크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 순서만 잘 받으세요. 여기 확인 누르시고요. 확인 누른 다음에 여기 저기 교재에서 합계전액 시산표 한번 조회해보라 그러죠. 이건 조회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합계전액 시산표는 결산 자료에 두 번째 있죠. 여기 합계전액 시산표 클릭해서 12월 달로 조회를 합니다. 엔터 띵 치게 되면 차변되면 금액 당연히 맞아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2월 이익잉여금 어디 있어요? 여기 2월 이익잉여금 처분기산서 클릭하셔가지고요. 여기 날짜를 갖다가 지금 지난번에 봤을 때 이익잉여금 처분기산서는 지금 손익계산서 금액도 여기 반영되어 있죠. 당기순이익. 그리고 얘를 마감해줘야지. 아까 우리 그 결산자 뭐죠? 재무상태표 클릭할 때마다 팝업창 떴었잖아요. 그냥 걔를 얘가 반영되면 없어져요. 걔가 왜? 완벽하게 이제 마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얘는 어떻게 마감시키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 보시면 전표 추가라는 거 나와 있죠. 전표 추가를 그냥 눌러보세요. 눌렀어요? 누르고 난 다음에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전표 추가 누르면 되는 거고요. 근데 261페이지에 이 전표 추가를 제가 누르는과 동시에 거기 여러분 그 수익계정 대체분계, 비용계정 대체분계, 당기순이익계정 대체분계, 이거 어서 많이 봤던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본 절차에서 총계정 원장 마감하는 거 바로 이게 총계정 원장 마감하는 절차예요. 그러면 비용 계정 다 없어지겠죠. 수익 계정도 다 없어지겠죠. 당기순이익은 다 어디로 가 있겠어요? 여기서는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산서에 있는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재무상태표로 다 가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재무상태표 계정을 한번 보자고요. 전체 화면 눌러서요. 여기 마감 후 2월이라고 되어 있는 맨 밑에 거 있죠? 마감 후 2월 클릭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체크되어 있는 것들 뭐 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 맨 중간에 위에 마감이라는 거 보이시나요? 마감이라는 거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그리고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얘를 누르니까 여기 마감이라는 글자가 딱 뜨죠? 그죠? 혹시 은비씨 그 마감이라는 거 떠 있어요? 안 들어갔나요? 아직 안 들어가 있어? 정식씨도 마감이라는 거 없어요? 다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쵸? 안 들어가죠. 그럼 그건 벌써 마감이 돼 있던 거예요. 그건 이따가 한번 다시 해보면 되는 거니까 전체만 이렇게 있구나. 자,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요. 여러분이 재무상태표를 한번 다시 클릭해 보세요. 여기 재무상태표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재무상태표에 마감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 팝업처럼 이상하게 차이 난다는 금액 떠요, 안 떠요? 안 뜨죠. 마감되면 당연히 안 떠요. 그 마감이랑 하기 전에 그 뜨는 이유는 미처분 이익 잉여계산서가 아직 마감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감이 뜨고 나면 우리는 일단 결산 절차는 다 마무리한 거고, 아까 회계 순환 과정에서 우리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만드는 거죠. 자, 이 다음 단계는 뭐냐면 회사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결산 마감이 되면 각 부서에서 거래처에서 잔액들을 많이 물어봐요. 기종들 어떤 게 얼마가 남았는지. 그럼 조회가 된다면 재무상태표도 조회할 줄 아셔야 되고, 손익계산서도 조회할 줄 알아야 되고, 각종 장부를 조회해서 필요한 자료들 리포트로 만들어서 보고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요 다음 단계에 이제 여러분한테 기출문제에서 자격시험 문제에서 이제 질문하는 것들은 조회 문제예요. 뭐야? 재무제표를 조회하는 거. 그 재무제표 중에서 어떤 거요? 재무상태표 조회,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조회, 그다음에 각종 장부 조회. 그 조회할 줄을 알아야지 실무 담당자로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수업을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문제들 조회하고 등등하는 것들은요, 언제 할 거냐? 우리 내일 모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 내일 목요일, 예, 금요일 날 할게요. 금요일 날은 실기 과정 다 끝납니다. 실기 과정도 끝나고 여러분이 여기 실제 시험 볼 수 있는 거 그것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